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급등했던 유가의 진정세 그리고 상승으로 반등을 성공한 3대 지수까지 시장 마감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도화선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저희랑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러셀을 포함한 뉴욕의 주요 4대 지수, 유가의 급등 영향으로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시장이 마감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가능성에 대한 인터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3대 지수 그리고 러셀까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나스닥이 크게 반등을 하면서 1.38%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도 0.83%대, 다우도 0.5%대 오르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상당히 좀 롤러코스터를 탔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상승하는 종목들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오늘 막판에 상승을 이끈 건 역시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2% 넘게 올랐고요.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까지 모두 5% 내외의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나 나스닥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편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금융주 쪽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일부 보이고요. 애플,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M7 종목들이 모두 상승을 했고 구글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자, 헬스케어 종목들은 일부 좀 혼조세가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상승을 했고요. 오늘 월마트와 코스트코 쪽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졌습니다. 한편 유가가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에너지 섹터에서는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것까지 좀 확인이 되네요. 자, 오늘 시장 롤러코스터 장세였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이렇게 마켓 무버 이슈 3가지를 보시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유가의 움직임 그리고 지수의 움직임까지 오늘의 이슈들을 통해서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유가가 한때 120달러까지 근접을 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오늘 전쟁이 10일차에 들어섰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변수가 크게 있었던 게 아마 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최고 지도자였던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에 이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혁명 수비대와 가까울 정도로 좀 강경한 성향을 가진 성직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 강경 노선의 가능성이 좀 커졌고요.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가 시장에 팽배했던 오늘의 장 초반이었습니다. 특히나 많이 알고 계시듯이 원유 공급 리스크가 좀 커졌던 상황이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사실상 중단됐고요.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등 중동 산유국의 생산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만 해도 글로벌 원유 공급의 차질이 좀 확대가 돼 있던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장중에 국제유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120달러 선에 근접을 했었고요. 시장은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됐고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와 S&P가 하락 압력을 좀 크게 받았던 상황입니다. 자, 장 초반만 해도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봉쇄로 글로벌 원유 공급 리스크 급격하게 확대됐고요. 변동성이 좀 컸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주요국들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G7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한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가 봉쇄되고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G7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재무장관들이 화상 회의를 개최한 건데요. 논의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을 검토하겠다라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G7의 입장은 필요할 경우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거였고요. 추가적인 일정으로는 에너지 장관들의 화상회의까지 예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가 좀 반응을 또 했는데요. 이 상승폭이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장중 120달러 선 근접했던 유가가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다시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90에서 99달러 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중동 전쟁으로 급등했던 유가가 G7의 공동 대응 논의 속에서 상승폭을 줄이면서 시장의 불안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하락세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마감하나 했더니 장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자, CBS 인터뷰를 한 건데요. 그 인터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오늘 시장 결국 중동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급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결국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다가 주요국의 대응 그리고 전쟁 완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장 막판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시장인데요.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켓 무버스탁 조민재 앵커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이란과의 전쟁이 사실상 끝난 상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인터뷰 한마디에 오늘 그간 조정을 받았었던 반도체주들 그리고 소비주들이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였는데요. 이 엔비디아는 개별 이슈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시티그룹이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분야에서 여전히 핵심적으로 보유해야 할 종목이라고 매수 의견을 재확인시켜 준 건데요. 이 때문에 장중 내내 상승했었던 엔비디아, 여기에다가 또 유가가 급락하면서 그간 조정받았던 반도체주들이 장 막판에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덕분에 엔비디아 2.68%까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오늘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구글도 반도체단의 이 투심 회복과 더불어서 개별주 이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SF 영화 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비영리 재단 엑스프라이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2.6%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존도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 들어서 상승 반전을 보였는데요. 한 가지의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마존의 자율주행 택시 죽스가 미국 댈러스와 피닉스에서도 시험 주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자율주행 부분의 기대감이 커진 아마존. 이 덕분에 오늘 고용지표 쪽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이 소비주들이 약간 흔들릴 수 있었는데 아마존의 주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강보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이 몇 가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가장 먼저 힘센 허스 40% 급등했습니다. 이 정도 덩치가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 미국의 원격 의료 기업이라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노보노디스크가 힘센 허스의 플랫폼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오젬픽을 판매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오늘 큰 폭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양사가 싸우고 있었죠. 힘스가 위고비의 대체약을 판매하면서 이 법적 분쟁이 불거졌었는데 그걸 협력 관계로 반전시키면서 이 마무리 짓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제논 파마슈티컬스 이 발작 치료제가 핵심 효능 시험을 통과하면서 주가가 마찬가지로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 약물은 오는 3분기에 FDA 승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고요. 이 소식에 캔터 피츠제럴드, 이스티펠 등 각종 증권사들이 잇따라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점도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기업이죠. 샤오펑. 이제는 전기차 기업으로 단순히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밤사이에도 이 회장, 허샤오펑 회장의 AI 신사업 양산 목표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플라잉카, 로보택시에 대한 앞으로의 양산 일정을 발표를 한 건데 거기에 더해서 이 신형 SUV죠. G6까지 출시하면서 전방위적인 호재가 잇따른 샤오펑이었습니다. 6%가량 상승했고요. 다음으로는 시장을 앞으로 움직일 시장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버티브 홀딩스와 루멘텀 홀딩스 그리고 코히런트까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에코스타까지 4가지의 기업들이 앞으로 오는 3월 23일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앞으로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가 많이 되는 이 종목들로 부상이 됐었죠. 각각 9%, 14% 그리고 7%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이 루멘텀 홀딩스와 코히런트는 지난 2일이었죠. 엔비디아가 각각 20억 달러씩 이 투자를 하기로 한 앞으로의 이 상당히 광통신 쪽에서의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까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국제유가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장 막판에 나오게 되면서 국제유가를 큰 폭으로 잡고 내렸는데요. 이란과의 전쟁이 사실상 거의 끝난 상태고 원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장악할 수도 있다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인터뷰가 보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11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나라는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원유 관련 우려가 해소되자마자 원달러 환율 빠르게 안정세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인 위기가 다소 이제 끝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금 가격은 다소 하락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강세 보이고 있는 와중입니다. 또 이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유가가 급락하면서 마찬가지로 낮아졌죠. 그동안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상승했었던 미 국채 금리 역시 오늘 다시 한번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 막판에 갑작스럽게 호재가 전해진 미국 뉴욕 증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상승폭 끌어올렸을지 바로 이 확인을 좀 전에 해보셨고요. 이 다우지수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까지 약 1% 내외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What's Know 5 출발합니다. 어제 이 시각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었던 WTI 국제유가가요. 이 시각 80달러 선으로 급락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국제유가를 빠르게 진정시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사실상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의 해군과 공군 그리고 통신망이 사실상 모두 무력화된 상태라고 밝히면서 전쟁이 거의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초 예상했던 4주에서 5주 정도의 작전 일정보다 훨씬 앞서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현재 선박 통행이 이뤄지고 있고 미국이 아예 통제권을 직접 쥐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기 종전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는데요. 한때 배럴당 120달러 선을 위협하면서 세계 경제를 긴장시켰던 국제유가는 이 소식 직후에 80달러 중반까지 급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매크로 지표가 좀 잘 나와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매크로 지표 그중에서도 최근 경고등이 켜진 고용은 다시 한번 좀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단기 인플레이션은 3%대로 잡히는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자발적 이직이 역대 최저치로 낮아지게 되면서 고용 시장에 다시 한번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소폭 둔화하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연은이 발표한 2월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중앙값은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은 3%를 기록했습니다. 3년과 5년 뒤 물가 전망 역시 3%대를 유지하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달리 고용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향후 1년 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확률은 15.9%로 떨어졌는데 이는 연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사상 최저치입니다. 실업 후 3개월 안에 새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 또한 낮아지면서 노동시장의 냉각 조짐을 뒷받침했는데요. 이 전날 발표된 2월 비농업 고용 쇼크에 이어서 또다시 미국 고용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여기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유가가 급락하기 전에도요, 히트맵에서 반도체 딴만큼은 계속해서 파란불, 상승불을 켜주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강력한 소식이 나왔는데 이 전일 반도체 딴의 급락을 야기했었던 이 오라클과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확장 중단 소식, 이게 사실 AI 수요 감소 때문이 아니라는 밤사이에 해명 기사 한 가지가 반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오픈AI가 오라클과 추진하던 텍사스 에빌린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철회한 배경에 대해서 반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 인포메이션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AI 수요 감소와는 무관하며 오픈AI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베라 루빈 전용 신규 부지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의 블랙웰 칩과 기존 인프라가 섞이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실제로 오라클은 텍사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방방문을 냈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 2개 동이 이미 완벽하게 가동 중이고 뉴멕시코에서 추진 중인 총 4.5기가와트 규모의 기존 데이터 센터 구축 계약까지 변동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전일 AI 수요 감소 우려로 급락했었던 반도체주들이 밤사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아마존이 장중 내내 하락하다가 장 막판 들어서 강보합권으로 이 주가를 상승 반전시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유가가 급락한 영향도 있지만요. 자율주행 부문에 있어서 한 가지 새로운 마일스톤을 쌓았다는 점도 아마존의 주가를 상승폭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마존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죽스가 미국 내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미 30만 명 이상을 실어 나른 죽스. 이번에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텍사스주의 댈러스에서도 시험 주행에 나서는데요. 죽스는 우선 특수 차량을 도입해 도시 지도를 제작한 뒤 안전운전자가 동행한 로보택시를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의 지역 확장은 폭염과 먼지 같은 극한의 기후 조건 속에서도 AI의 판단력과 차량 내구성을 검증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 160만 킬로미터 이상의 주행 기록을 세운 죽스가 웨이모와 테슬라가 주도하는 자율주행 시장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고만 살았었던 엔트로픽 드디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엔트로픽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 현재의 상황이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이 자살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소장에서 국방부의 블랙리스트 지정이 전례 없고 위법한 조치라면서 이로 인해 수억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이 취소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서 양측은 AI 모델의 무기 활용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엔트로픽을 통제 불능의 좌파 기업이라 비난하면서 사용 중단을 지시한 바 있었죠. 이번 조치로 국방부 납품업체들은 자사 모델인 클로드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엔트로픽은 법원의 공급망 위험 지정에 효력 정지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앞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낮아졌다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엔트로픽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동안 부당한 일을 당했었던 엔비디아와 AMD 등 각종 빅테크주들도 이 소식을 통해서 마찬가지의 행보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단과 기술주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5 살펴봤습니다. 이란 차기 최고 지도자로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됐다. 이란 전문가 회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력 인물로 거론되어온 차남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낙점되면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유지되어온 신정체제는 사실상 세습 국면에 들어섰다. 그는 공식 정부군 직책은 없었지만 성직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비공식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로 평가된다. 왕정을 부정하며 출범한 공화국이 권력 승계를 통해 구조적 전환점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차기 지도부를 공개 압박했다. 이란을 종이호랑이로 규정하며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았다. 전쟁 장기화와 추가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제 유가와 달러 변동성도 확대될 조짐이다. 중동 권력 교체가 에너지 환율 증시를 동시에 흔드는 복합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이야기로 먼저 오늘 시작을 해볼 텐데요. 롤러코스터 장세였다라고 앞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장 초반에 약세를 보였다가 장 막판에는 좀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와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스닥이 좀 가장 크게 올라줬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뭐 미국 시장은 강하다? 지금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이란과의 전쟁이 뭐 거의 마무리 수순에 간다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유가도 빠지면서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근데 뭐 이란에서는 그냥 지금 끝까지 항전을 한다고 하고 지금 하메네이의 차남을 차기 지도자로 선정했고요. 네. 이란 혁명수비대가 충성을 바치기로 이 지금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 것이 지금 확실해 보이는데 거기다가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으로는 이스라엘과의 또 균열이죠. 왜 지금 이 그 유가가 엄청나게 급등해서 트럼프가 전략 배출률 방출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왜 불타는 그 정유 시설을 보여주냐? 물론 그 정유 시설은 아니고 저장 시설인데 어쨌든 그 저장 시설을 파괴하는 바람에 지금 테헤란에 기름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연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기름값 급등을. 그래서 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랑 뭐가 균열이 갔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어쨌든 그런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트럼프가 마무리 수순에 있고 이란의 해군 전력, 공군 전력, 뭐 지상 전력 다 파괴됐다고 지금 말을 하는 바람에 결국 트럼프의 한마디로 움직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어제 시트맵을 통해서 봤을 때 AI랑 반도체, 장비 쪽은 좀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금융주 쪽은 여전히 좀 빨간불을 켰더라고요. 계속 좀 이렇게 상반되는 움직임이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둘이가 이제 콜풋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두 개가 그 관계가 그렇게 형성돼 버렸어요. 소프트웨어 업체가 강한 날은 매그니피센트 7이라던가 최근에 강했던 이 스토리지 3사,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이 약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제처럼 강하면 소프트웨어랑 금융주가 빠지는 네. 이런 어떤 그 알고리즘이 형성되어 버렸죠. 한번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굳어져 있는 수급이 단기적으로 깨지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시장 마감 상황 히트맵 통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로 하나씩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를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AI 인프라 확장의 숨은 핵심을 바로 스토리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샌디스크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사이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키워드, 샌디스크의 깜짝 실적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샌디스크 지금 실적이 2026년도 1월 30일 날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이 그 실적이 이 당시에 주당 순이익이 3.43이 예상됐는데 무려 6.20이 나오면서 거의 2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0.76%라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리고 매출액도 2.68 빌리언 달러였는데 지금 3.03 빌리언 달러 나오면서 12.82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 개 분기 모두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샌디스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장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야 뭐 워낙에 유명하죠. 나침반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점유율은 높지만 미국 증시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지위 때문에 나침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의 차트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새롭게 떠오른 이제 스토리지 3사죠. 그게 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HBM으로 계속 D램을 빼는 바람에
범용 디램까지 모자라서 범용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여서 용산 전자상가에 뭐 구형 컴퓨터를 다 뜯어다가 팔고 있는 그 모습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제 디램이라는 휘발성 메모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비휘발성 메모리까지 지금 여파가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샌디스크가 부각이 된 거죠. 여기도 보시다시피 지금 샌디스크 주식개요 보시면은 국제적으로 낸드 플래시 기술을 사용하여 뭐뭐뭐뭐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저기 주력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결국 다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디램, 낸드 플래시를 다 두루 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3강입니다.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쪽으로 치중되어 있죠. 낸드 플래시 쪽만 놓고 보더라도 샌디스크는 여기서 한 5위 정도 하고요. 여기서도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샌디스크가 둘 다 강하다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시가총액 1, 2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코스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장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샌디스크가 어제 또 11% 급등을 했기 네,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갭 상승하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줍줍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샌디스크를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어느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지금 과거의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미래의 실적은 지금 굉장히 좋게 예상되고 있고요.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당연히 성장주이기 때문에 배당에는 좀 취약하고요. 네. 밸류에서도 적당한 점수를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적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쭉정이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네.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큽니다. 네. 자, 그리고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작년 8월 달부터 시작된 이 상승이 지금 50일선을 타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50일선만 오면은 절호의 매수 기회였죠. 작년 8월 달에도 그랬고요. 10월 달에도 그랬고요. 지금 또 50일선에 맞닿은 모습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51선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올지, 만약에 그런 강력한 반등이 재현이 된다면 2025년도 말에서 2026년도 초에 51선에서 강력히 반등하여 슈퍼 상승 사이클이 나왔던 그 구간이 다시 도래할 수 있다. 일단은 700달러 돌파가 관건일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컨센서스도 궁금해지네요. 네, 아까 실적은 보셨고요. 네. 1월 30일 날 EPS 진짜 80.76% 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수치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 모습 때문인지 지금 주가도 666.07달러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가로부터도 26.31 업사이드를 부르고 있고요. 14개 의견 중에 무려 11개 바이를 올리면서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고, 역시 지금 매그니피센트 7, 그다음에 뭐 팔란티어, 파인 9, 그 이후에 가장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마 샌디스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AI 스토리지 수혜가 폭발하면서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샌디스크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도 보셨고요. 눈송이 분석을 통해서는 과거 실적은 조금 아쉬웠지만 미래에 대한 좀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또 월가에서는 매수 의견 좀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시그널을 받을지 궁금하면서도 또 어느 정도 예상은 되거든요. 아까 살짝 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보면 될까요? 네, 뭐 삼성전자가 되겠죠.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이고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이고 이제 20만 전자를 도달했다가 갑작스럽게 외부 변수로 지금 떨어졌는데, 그 이란과의 전쟁, 뭐 이거는 뭐 삼성전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뭐 밈이 막 나오면서 무슨 뭐 약간 전지전능한 사람으로 밈에서 나오지만, 실제로 이재용 회장님이 가가지고 이란과의 뭐 미국과의 전쟁을 중재해서 멈추거나 아니면 미국의 승리를 끝내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삼성전자의 지금 외부 변수를 제외하고 지금 데이터 센터발 인공지능 이 시대에 지금 HBM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쪽을 넘어서 가지고 파운드리에서의 어떤 부활, 이런 부분을 꿈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네. 싸움이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상황이죠. 갤럭시 후속 모델도 출시됐고, 갤럭시 후속 모델에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든 그 삼성전자의 어떤 지금 AP가 탑재가 되고 있는 상태고, 반응이 좋다고 하면 그 부분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봄철을 맞이해서 가전 섹터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이제 살아나면은 좋은 거고, 지금 HBM을 필두로 한 가장 지금 20만 전자를 갈 수 있게 만든 핵심 원동력,
이건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외부 변수가 어제처럼 조금만 잦아드는 모습만 보여도 탄력 있게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이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의 큰 반등에서도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뭐 삼성전자의 상승은 지금 거의 확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 두 개가 다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 폭이 중요하겠죠. 근데 아마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데 네. 그거는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자들 그리고 신용 미수를 굉장히 많이 썼다가 마진콜이 걸리신 분들 때문에 역방향으로 갈 때 엄청난 반대 매수 혹은 반대 매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시가총액 1위인 네. 삼성전자의 반등 폭이 굉장히 탄력 있게 나올 가능성은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역으로 걸리는 부분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큰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스토리지 업체 실적을 좀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AI 투자 사이클에서 GPU 다음은 메모리, 스토리지가 될 텐데요. 어제 샌디스크 11%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좋은 시그널 받을 것 같다고 첫 번째 월가 시그널 키워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시죠. AI가 확산될수록 더 크게 떠오르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과 발전 인프라인데요. 월가에서 GE버너바의 목표가를 2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월가 시그널 키워드 GE버너바 투자 의견 상향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뭐 이미 매그니피센트 7에서 신 매그니피센트 7을 옮겨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거기에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들과 그리고 아까 말한 스토리지 3사들, 그다음에 캐터필러나 GE 버노바처럼 전력 기계 관련주들 얘네들이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주인공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GE 버노바, GE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 GE 네. 버노바, 그다음에 GE 생명공학 이렇게 세 가지 회사가 있는데 지금 가장 뜨거운 거는 GE 버노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지금 전력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죠. AI의 씬의 확장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전쟁에서도 보시다시피 AI 씬에 대한 어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 화두는 끝난 것 같아요. 그 화두는 끝났죠. 네. 뭐가 화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제 오픈 AI 누구 퇴사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뉴스 보셨죠? 오픈 AI 누구 퇴사했죠? 그리고 그 전에 엔스로픽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네, 얘기했었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쓰지 말라고 했는데 국방부가 이미 쓰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픈 AI든 지금 그 엔스로픽이든 클로드를 만든 그 회사들이 저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영화에서 보는 터미네이터죠. 예전에 그 앨런 머스크랑 샘 알트만이 또 논쟁도 붙었잖아요. 뭐 터미네이터 같은 시대가 오니 많이 둘이.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같은 시절이 오니 많이에 대한 그 저기만 있을 뿐이지 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확산은 지금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이 확실하니까 그럼 여기가 어떻게 지탱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강세도 있는데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의 강세가 있든 아니면 엔비디아 GPU가 강세가 되든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전기 끊기면 그 둘 다 끝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GPU를 아무리 스펙 좋은 GPU를 만들던 아니면 HBM을 서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랑 경쟁해서 GPU에 맞는 엔비디아 GPU의 품격에 맞는 저기에 맞는 것을 만들던 전기 끊기면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원자력 르네상스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형 원전 한 기 만드는데 몇 년 걸릴까요? 장기 프로젝트 아닙니까? 네. 1년 만에 만들 수 있나요? 대형 원전? 못 만들죠.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뭐죠? 대안으로 나오는 거 소형 원전. 소형 원전 단어가 뭡니까? 소형 원전 단어요? 네, 어떤 거죠? 세 개인데요. 알려주시죠. SMR이죠. SMR 관련주에서 뭐라고 뜨잖아요. 근데 여러분 SMR의 문제는 또 뭐예요? SMR은 지금 누구도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검증하지 못했잖아요. SMR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뭐죠? 저기 나오네요,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저기? AI 가스터빈 수요 가스터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터빈 수요가 급증한 거예요. 네. 가스터빈은 최근에 뭐 가스 때문에 또 논란이 됐잖아요. 가스 가격이 엄청 올라서 가스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온도와 아주 뜨거운 연료 가열된 가스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지금 이미 이 가스터빈을 이용한 전기 생산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 가정에서 쓰고 있는 거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르네상스를 아무리 트럼프가 외쳐도 지금 그 계획이 10년 이상 잡혀 있는 것이고 SMR은 아무도 검증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먹는 하마여가지고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가스터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화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핵심 멤버가 GE 버노바입니다. 아, 네. 여기가 지금 세계가 지금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SMR 얘기 나오는 건 왜 나오는지 알아요? 흘러 넘쳐가지고.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뭐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데서 수요에 따라가는 공급을 못하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LIG에서는 손을 빌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지금 GE 버노바라던가 이 지금 뭐 저기 지멘스 같은 독일 업체들, 일본의 미쓰비시 얘네 3강이 완전히 삼국지로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 가스터빈이에요. 근데 워낙에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주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거론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가스터빈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게 그리고 배경이 뭐라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모자르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더라도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스터빈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GE 버노바의 주가가 저렇게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전력 설비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월가에서는 투자 의견을 2단계 상향하기도 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관련해 가지고 눈송이 차트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GE 버노바 뭐 GE가 뭐 100년 기업이 무너졌다 하지만 지금 분사하고 나서 GE는 여전히 명맥이 살아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뭐 문어발식으로 넓히다가 사업의 어떤 확장 일로에서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는데 지금 분사한 회사들은 상당히 지금 훌륭합니다. 네. GE 버노바 같은 경우에 나오잖아요.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기를 생산, 전송, 조종, 변환, 저장하는 다양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력 관련 회사인 것이 뚜렷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오각형 차트, 눈송이라고 하는데 오각형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활약입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 정말 훌륭, 거의 만점이고요. 그러네요. 과거 실적과 미래 실적도 다 만점입니다. 네. 당연히 성장주이기 때문에 배당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밸류 가치도 아주 고평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이 지금 그 체력을 갖고 스펙을 갖고 있는 네, 것이고요. 주가 흐름도 GE 버노바 살펴보죠. 주가는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지금 작년 초만 해도 이게 300달러, 40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900달러를 찍고 왔습니다. 1년 만에 3배가 올라버렸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슈퍼스타들이 있는 거예요. 샌디스크나 GE 버노바, 캐터필러 같은 무서운 지금 애들이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솔직히 저게 뭐 100달러가량 빠졌는데 결국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도 있고요. 밑에 51선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빠지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다시 900달러를 향한 이 진군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적도 자, 같이 실적 보시죠. 보겠습니다. 최근에 실적 2026년도 1월 28일 수요일 오후 8시 반에 나왔네요. 얘네들은. 자, 이 매출액은 10.15 빌리언 달러 예상이었는데 10.96 빌리언 달러, 7.94 상회였고요. EPS는 3.09 달러였는데 2.79로 예상치 하회가 나왔습니다. 네. 예상치 하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 그 목표 주가와 의견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지금 목표 주가가 862.77인데 지금 주가상으로 쳤을 때 47.45 업사이드가 나오고요. 의견도 25개 의견 중에 21개 의견이기 때문에 21개 매수 의견으로 스트롱 바이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목표가는 1,100달러로 상향이 조정됐습니다. 자, AI 시대 전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발전 설비 기업 실적 레버리지도 커지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시장에서 좀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하기도 하셨는데 뭐 아무래도 전력 인프라, 발전 설비 쪽으로도 좀 시그널이 예상이 됩니다. 또 어떤 종목의 시그널 예상을 하세요?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해상풍력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SMR도 있고 가스터빈 관련주이기도 하고
아주 지금 원자력 르네상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그 주인공하고 투톱으로 달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30년 이상을 잠자고 있다가 깨어난 네.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자회사를 갖고 있는 한국전력이 정말로 환골탈퇴했습니다. 30년,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도 지금 지탱하지 못하는 가만히 있는 기업이었잖아요. 오히려 깎아먹는. 근데 정말 변신을 했죠. 그리고 GE 버노바랑 한국전력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합작회사에서 해서 같이 이 지금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타이틀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해서 뭐 지하나 아니면은 바다로 해가지고 전력을 멀리서 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교류를 많이 썼는데 직류로 초고압으로 쏴줘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끌어오려면은 초고압 직류가 필요한데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산이나 바다 멀리서 끌고 와야 돼요. 그런 것들을 GE 버노바나 한국전력의 합작회사가 같이 하고 있고요. GE 버노바가 한국에 이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시면 굉장히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GE 버노바 네. 이런 회사들은 다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원전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SMR은 아직 검증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터빈 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 가스터빈으로 지금 지탱을 하고 있으면서 차차 SMR 대형 원전 이렇게 가는 지금 로드맵이 있는데 거기서 GE 버노바,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다들 주목하셔야 될 종목이고 그리고 오늘 시장 상황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 같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굉장히 지금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힘이 받치는 데다가 모멘텀까지 겹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들 주목하셔야 될 대형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AI 산업의 숨은 병목 결국 전력입니다. 오늘 가스터빈, SMR 등의 키워드도 한번 유념해 보시고요. 전력 인프라, 발전 설비, 전력망 쪽으로 시그널 예상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겨울잠에서 깨어났다고 표현하신 한국전력으로의 굿 시그널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숨겨져 있는 이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탁기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쟁이 사실상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야간 선물이 7%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8%가 상한가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시장인데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는 어디에서 뽑아오셨을까요? 예. 그 2차 전지 업종이 여전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안 좋은 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시그널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SK그룹 SK온이기는 하지만 SK온이 비상장사니까 그 SK온을 투자하거나 주목할 때 SK이노베이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 이슈 한번 만나볼까요?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온 미국 조지아 공장 직원의 37%를 해고, 이 37%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면은 958명이라는 거의 1000명 가까이가 정리해고가 됐습니다. 역시나 이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 주요한 이유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사업부가 SK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근데 SK온의 미국 법인에서 그 운영하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거의 1000명 가까운 이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한 2,600명인데 1000명이니까 37%에 더하는 대규모 숫자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 근로자 해고되면 사내에는 이제 그 분위기가 흉흉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근로욕이 잘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SK이노베이션, SK온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투자자도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지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좀 전기차 업황이 안 좋아지게 된 배경, 역시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여파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 바이든 정부랑 트럼프 정부랑 가장 큰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제 전기차를 지원하고자 이제 IRA라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만들었었고 이 법안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화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유세 시절부터 당선되기 전부터 유세 시절부터 내가 배역권에 다시 입성을 한다면 내연기관차에 대한 지원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에서 결정나는 순간 2차 전지는 사실은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투자자들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SK온이나 LG엔솔이나 경영진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투자자로서 그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통해서 백악관 입성했다는 걸 확실시되면 그때는 사실은 이제 그 점진적으로 물량을 축소하거나 손을 완전히 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SK온이 대량으로 1000명 가까운 37%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영 실적으로 안 좋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다른 식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 2차 전지 업종의 탈출구는 또 없을까요? 이게 비단 뭐 전기차에만 배터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워낙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나마 새롭게 이제 시장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분야는 이제 ESS입니다. 네. 왜냐하면 AI가 워낙 전기를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AI에 엄청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인적이 드문 곳, 저 사막 같은 곳에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송배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배전을 까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그 인적이 한적한 곳에 굳이 송배전을 깔지 말고 엄청난 규모의 그 2차 전지를 갖다 깔자. 엄청난 규모 어느 정도냐? 잠실 운동장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에다 2차 전지를 깔면은 AI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기 위한 ESS.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SK온이라든지 삼성 SDI, LG엔솔 같은 경우는 해당 분야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나마 2차 전지 업종에서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 주신 ESS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봐라 이렇게 좀 투자자분들한테 2차 전지를 권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비즈니스 창의의 그런 것이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되게 냉철하면서 냉정해야 됩니다. 설령 내 아들이, 내 사위가 LG엔솔이나 실제로 제가 그런 경우 봤습니다. 그 SK온에 근무할지라도 근무를 해서 월급을 받는 것은 아들이나 사위의 몫인 거고 그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투자자로서 나는 철저하게 냉정하게 실리를 따져가지고 적어도 2차 전지 업종은 언제까지 안 좋을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안 좋을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공화당으로 만약에 그 다음에 정권을 갖다 그대로 계승이 된다면 공화당도 역시 2차 전지에서 안 좋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하는 그 시점까지는 2차 전지는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나의 소중한 자산을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속된 말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걱정이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입니다. 재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린 투자자로서 2차 전지가 사실은 트럼프 정부 내내 안 좋다면 반등을 한다면 오늘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거기서 정리를 하시고 내 돈을 갖고 그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갖다 올린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손실 나면은 마음도 쓰이고 일상생활도 손에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작용도 겪기 때문에 굳이 2차 전지를 손에 들고 갈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2차 전지를 여기서 정리를 한다면 그에 따른 뭐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러면 사실 대안도 2차 전지를 정리한다 싶으면 대안을 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SK하이닉스를 갖다가 권해드린 것이고 또 다르게 권해드릴 종목은 배당주. 배당주를 한다면 그 증권 종목들은 너무나 지금도 많은 분들 보시겠지만 증권 거래가 엄청난 숫자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2,500과 6,000원 단순으로 계산해도 이제 거의 2배 반 이상 올랐기 때문에 증권 종목에 대해서 엄청난 업황이 나오고 것이고 업황이 나오면서 거기서 배당주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선별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에서 물린 손실된 금액을 갖다가 일정 이상 만회하는 동시에 나의 마음도 평안을 찾고 그리고 올해 내년에도 더 쭉쭉 뻗어나올 수 있는 공산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이 다시 한번 좀 급반등이 나온다면 2차 전지가 좀 회복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그대로 홀딩보다는 다른 쪽으로 대안을 찾으시길 바란다는 말씀까지 함께 투자 인사이트 찾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이슈는 반도체단 이슈라면서요. 어느 언론사 기사에서 뽑아오셨을까요? 예. 이 블룸버그가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파업을 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아, 저도 어제 이거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봤지만 뭐 자세한 내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었죠. 18일간의 파업을 좀 진행한다, 이 여부를 가린다는데 자세한 내용 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그 파업을 하기 전에 당연히 노사 간에 협상하지 않습니까? 네. 협상했는데 삼성전자 노조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사측에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임금 인상, 7% 이상의 임금을 갖다 올려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과금 산정 방식의 투명성을 올려달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성과급이 산정되는지를 우리하고도 공개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두 번째는 진짜 부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보면은 웬만하면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한테 성과금 얼마 정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다 공유할 수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실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성과급의 상한제를 폐지해달라. 네. 아니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나는데 여기인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의 상한을 갖다가 설정한 다음에 여기에 공유했다는 것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큰 문제가 사측이랑 이제 충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과급 상한제를 갖다 폐지할 것이 폐지하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사측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는 그러면 우리는 투표를 해서 만약 투표에서 과반이 나오면은 파업을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좀 이제 제가 이제 반응을 보니까 삼성전자에도 노조가 있었나 이렇게 좀 의아해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뭐 이 노조 역사가 그렇게 막 길지는 않죠. 예. 그래서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이제 신념이 뭐냐면 무노조를 갖다가 하는 것이 삼성그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가 노조가 없었는데, 근데 왜 노조가 왜 생겼느냐? 정확하게 10년 전쯤에 횟수는 10년 전이죠. 2016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이재용 회장이 당시 부회장이었지만 청문회 출석을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온갖 이제 공세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잘못한 점, 이재용 회장이 잘못한 점, 그래서 심지어 총수로서 최초로 감옥에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약속한 것이 하나가 미래전략실을 해체시키고 두 번째는 노조를 갖다가 수용해주겠다. 그래서 삼성 노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탄생하다가 이번이 첫 번째 파업에 대한 이슈가 아니고 2년 전에도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도 파업을 하는구나. 네. 삼성전자 노조가 있구나. 그때 아마 인지하셨을 것이고 그때하고는 다른 상황에서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가다가 투표를 진행 중인데 18일간 파업을 할지 말지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파업이 결정된다면 당연히 주가이나 다른 방식도 안 좋을 것이다라는 사측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또 2년 전이랑은 맥락이 살짝 다른 게 지금 뭐 이란 사태, 국제유가 급등, 굉장히 시장이 좀 흉흉한 상태에서 이런 소식이 터져 나온 게 사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갑지가 않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때문에 이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나 경영진이 이란에 대해서 전쟁을 하도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도 유가가 $100 넘어가면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 유가가 다시 내려가지고 미국 시장 올라가긴 했지만
유가 100달러 올라가면 사실 전 세계가 이제 패닉 상태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반도체, H배, AI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가가 100달러 올라가게 되면 전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흉흉한 가운데서 과연 노조가 이제 파업을 갖다 결정할지 혹은 사측이랑 다시 이제 물밑에 협상을 해서 파업을 갖다가 이제 중단할지 이걸 갖다 주목이 되는데 만약에 파업이 실현된다면 당연히 주식 투자나 외국인 투자나 개인 투자나 금융 투자 모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안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HBM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19년도에 HBM 사업부를 해체시키는 바람에 하이닉스에 뒤처진 2등 기업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기를 갖다 이제 모면할 수 있겠다라고 삼성전자를 밝히는데 이제 파업을 갖다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어떤 악재라는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노조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 이제 성과급 상한제 폐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럼 뭐 상대편 SK하이닉스는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는 상한제가 딱히 없나요? 예, 사실 그 때문에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의 상한제 폐지했다고 요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성과급 상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뉴스에서 많이 보이다시피 SK하이닉스의 근로자들이 직원들이 성과급으로 1억씩 받았다는 뉴스도 보셨고 지금 이천에 SK하이닉스의 본사에 할 수 있는 경기도 이천이 난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과급을 받고 있어가지고 자동차는 당연히 바꾸는 것이고 네. 다른 식으로 해서 엄청난 호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문기사를 봤기 때문에 삼성 노조 입장에서는 성과급 상한제를 우리도 SK하이닉스 없애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사측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라고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이제 파업 투표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전향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노조가 사측이랑 좀 협상을 하다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지만 이번엔 좀 잡음이 많더라고요. 이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논란 이건 또 뭔가요? 예. 그러니까 파업을 갖다가 법적인 절차에서 파업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정 이상 규모가 되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삼성그룹이 얽매였다고 억지였던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조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파업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노조가 만약에 이번 파업에 실현이 됐을 때 파업에 불참하는 직원이 있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아니 노조가 어떻게 불이익을 주냐 사측도 아니고 라고 의아할 수 있지만 노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업에 불참할 권리도 있는데 이를 무력화시키는 노조의 정책에는 비판의 목소리였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불참하는 노조 직원에게는 불이익을 어떻게 주겠냐. 내가 직원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 이걸 사측이 결정하는데 노조가 결정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뭔가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노조에도 있다면 파업에 불참할 권리도 노조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도 노조가 받아들이면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법의 형평성을 어긋나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인사사항까지 개입하는 것을 갖다가 노조가 침해하겠다 그런다면 당연히 이제 여론에서 뜨거운 어떤 목소리를 받을 것이고 여론의 비판의 목소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점도 역시 사측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사측은 절차상에 따라서 파업을 할 수 있다면 받아들여야 되지만 노조 측도 역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노조원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보호해준다는 것도 분명한 목소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워낙 시작이 또 출렁이는 요즘인 만큼 아직까지 뭐 파업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관련된 투표 절차에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좀 사측과의 올바른 협의를 통해서 잘 좀 진화가 될 수 있도록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숨겨진 외신에서의 투자 인사이트 발굴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들 신문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시장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참 이럴 때 조금 난감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시장 상황이죠. 이 기사는 S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덮친 증시 코스피 6% 급락. 네, 어제 장중 뭐 7% 넘게까지 하락폭이 컸다가 사실은 조금 줄이면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어제 사실은 마감 종가 상황만 놓고 보면 코스피가 5.96%. 사실은 6자에서 5자로 뭐 바뀐 거 정도인데 사실은 뭐 사실 6% 정도 봐야 되는 거죠. 조금 사실은 낙폭 줄인 거고요. 그래서 5,200선대, 5,200을 어쨌든 지켰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4.5%. 어제 내내 물론 둘 다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코스닥이 그래도 좀 낙폭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1,100선. 딱 정말 1,102로 마감해서 1,100선 턱걸이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만 떨어진 건 아니고요. 아시아 니케이 225 마이너스 5%, 대만 가권 지수죠 마이너스 4%.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 주간 전체로 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떨어져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증시가 되기도 했죠.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오른 게 또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사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올 들어서 오른 것만 놓고 감안하면 지난주 그다음 이번 주 어제 이렇게 떨어진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아직도 뭐 많이 좀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가 좀 되게 무색해졌지 않습니까? 오늘 뉴욕 시장 분위기 봤을 땐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비롯해서 나스닥이 뭐 오늘 전체적으로 뉴욕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더 상승폭이 좀 크지 않겠나.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의 어떤 약간의 그 선행지표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야간 선물장인데요. 이게 플러스 7.19%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글쎄 오늘 유가도 또 6% 넘게 급락을 했고 이거 장중에 고점 생각을 하면은 뭐 시차가 이 낙폭 뭐랄까 이 변동성이 10%가 더 넘죠.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만큼 우리 시장이 오늘은 유가의 공포 또 오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에서 좀 많이 벗어나면서 좀 상황이 좀 오늘 좀 괜찮지 않겠느냐. 꽤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주 수 이틀 급락을 하고 수요일 날 우리 반등한 게 또 역대급이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모습이 또 오늘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뭐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어쨌든 전쟁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완전히 뭐 봉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봉쇄한다는 얘기는 이제 유조선들이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좀 그런 얘기들이 오늘 유가를 좀 크게 떨어뜨린 그런 이유가 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 시장의 흐름,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 말조차도 사실은 유가 때문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시장은 뭐 펀더멘털이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변동성 와중에서도 HSBC 뭐를 비롯해서 유수의 해외 투자은행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더 올렸거든요. HSBC 같은 경우는 24만 원인가 해서 30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뭐 1, 2만 원 올리는 게 아니라 거의 뭐 한 30% 이상 그렇게 올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펀더멘털 관련돼서는 뭐 그 크게 문제가 없다 보니까 우리도 역시 인플레에 대한 부담 이런 것만 좀 덜어낸다 그러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오늘 분위기는 어제와는 또 굉장히 좀 다른 그런 반등장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유가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두 번째 얘기도 유가 얘기로 가겠습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정부가 최고 가격제 도입 이거를 이제 기정사실로 해서요.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최고 가격제 도입은 법적 근거도 좀 있고요. 특히 그 법적 근거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석유사업법에 있는 내용인데 뭐라 할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업자들이
한마디로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더 취하기 위해서 어떤 돌발 상황을 악용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정유업계나 주유소 업계가 주유소 업자들이 좀 스스로 이제 발등에 발등을 찍은 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그냥 미리 몇 달 전부터 지금 유가 이 자기네들이 실제로 사실은 가격이 올라간 원유를 사오는데 그 시차가 저희가 한 달에서 최대 2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랑 관계없이 유가 오른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부터 올리는 이 관행에 분명히 좀 제동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제 비상경제 점검회의의 내용은 이 이 과격제 시행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유사의 담합 여부, 그다음에 주유소 가격 조사 나서겠다. 이것도 아마 이번 주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여기에다가 얘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세무조사죠. 그래서 세무검증과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 뭐 가짜 석유는 사실 명분이고요. 이제 당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원유 공급입니다. 지난 이틀 전인가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로부터 600만 배럴이죠. 달러가 아니라 6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하게 지원받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그쪽에다가 이 천궁투를 보내주는 그 뭐 서로 수합하는 뭐 그게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중요한 게 원유고 아랍에미리트는 중요한 게 천궁투니까 서로 너무 좋은 교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호 교환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됐고요. 또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 시장 안전 조치 이게 얘기가 있었는데 필요하면 이거기서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내놔서 정부도 립서비일 수도 있고 실제로 시장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겠습니다만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좀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주인공은 코스닥 액티브 펀드 얘기입니다. 오늘 코스닥 액티브 ETF가 첫 선을 보입니다. 표 한번 보시죠. 코액트 이거는 이제 삼성자산운용이고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하는 코스닥 액티브 ETF고 그다음에 타임 코스닥 타임 폴리오 자산운용에서는 타임 코스닥 ETF 이게 이제 오늘 두 개가 출시되고요. 곧 이제 한화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플러스 코스닥 150 액티브가 이렇게 출시가 됩니다. 삼성하고 타임 거는 코스닥 지수가 기초자산이고요. 이 코스닥 지수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는 코스닥 150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총 보수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삼성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이게 원래 한 0.8%에서 1% 이게 원래 액티브는 셉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수료가 그냥 패시브보다. 근데 코스닥 액티브는 삼성자산운용 이거를 0.5%로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낮춰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들이 좀 이제 후발주자들은 좀 감안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코스닥 액티브가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코스피는 뭐 일테면 펀더멘탈에 근거해서 좀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코스닥은 그렇게 해서 할 만한 종목들이 또 의외로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가 이게 사실은 펀더멘탈이 이 주가와 이렇게 좀 괴리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코스닥은 사실 종목만 믿고 투자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고 종목에 대해서 면밀한 리서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일반인들이 하시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를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여건이 나을 수도 있다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액티브 펀드 자체가 펀드 매니저들이 종목을 자기들이 직접 발굴을 해서 그 종목을 편입을 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그래서 좀 더 비싼 거고요. 그래서 코스닥 액티브 펀드가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코스피와의 키 맞추기 또 정부에서 코스닥 시장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한다고 그랬을 때 가장 부합하는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좀 낳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좋았던 이유도 이 코스닥 액티브 펀드가 ETF가 나올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선제적 대응이었다 이렇게 해석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더 오고 있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출시가 되는 이 코스닥 이 액티브 이 ETF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매기가 코스피에서 코스닥,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딱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기대 이상의 시장의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다. 또 하나가 미국에서 이미 작년 말부터 대형주보다는 이 러셀 2000을 중심으로 하는 이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좀 연결해서 봤을 때도 이러한 사태가 좀 종결이 되고 나면 장이 다 반등을 할 텐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코스닥 액티브에 대한 물론 뭐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종목 잘못 발굴하면은 수익률 확 깎아먹는 거는 뭐 부지기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단점보다는 지금은 장점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볼 필요가 있을 때다. 장이 그만큼 이제 많이 밸류에이션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스닥 액티브에 대한 기대감 있는 반면에 그러면 코스닥 시장보다 먼저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됐던 코스피에서의 전례는 어떠냐? 코스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좀 수치를 보니까 삼성자산운용의 이 코덱스 200 액티브 수익률이 마이너스 17%, 뭐 최근에 장이 안 좋았으니까요. 이게 코덱스 200 ETF 마이너스 16%보다 더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변동성이 클 때는 액티브 확실히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거꾸로 장이 좋을 때는 그러면 액티브가 수익률을 더 냈냐? 근데 코스피에서는 액티브 ETF가 그냥 ETF보다, 그러니까 뭐 지수 ETF보다 수익률이 높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또 그건 왜 그러는 거냐? 뭐 액티브는 뭐 코스피에서 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덜 올라가느냐? 그게 워낙 코스피 장세 자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 워낙 쏠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제 코스피가 갖고 있는 이 액티브 ETF 상품이 조금 아쉬운 점인 거고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코스닥은 그렇게 특정 어떤 섹터나 특정 종목 이렇게 자금이 쏠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액티브 ETF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분석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좀 반등장이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또 모르긴 합니다만 만약에 코스피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삼성과 SK하이닉스 중심의 이런 쏠림장이 계속 나타난다 그러면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스닥 ETF 오늘 이제 ETF가 나오는 이 부분들은 내가 하든 말든 간에 한번 관심 있게 이 추이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제 유가와 환율, 금리까지 동시에 흔들리면서 이른바 삼중고가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외국인 수급 변화, 또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부담까지 겹치면서 시장 변동성 좀 크게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이야기에 앞서서 또 간밤 뉴욕 증시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시장 마감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해서 전쟁 금방 끝날 거다라는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좀 급변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마감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장중 초반에 안 좋다가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급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그에 앞서 가지고 유가가 우리 장일 때는 뭐 거의 120달러 근처까지 육박하다가 네. 하필 또 장마감하고 나니까 또 빠지기 시작하고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83달러까지 내려갔다 지금 85달러 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큰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요인은 역시 호르무즈 해협 이슈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조만간 빨리 예상보다 빨리 전쟁이 좀 끝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기대감을 키웠던 측면, 그다음에 또 뭐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점령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도 또 이제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센트를 좀 돌려준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장은 좀 반등을 준 모습이고 빅테크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오늘은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한국 증시 쪽하고 연관을 시켜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유가하고 그다음에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그리고 네. 환율을 봐야 되는데요. 세 개 모두 다 오늘은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끝이 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변동성이 뭐 120달러까지 근접했다가 80달러 선 쪽으로 또 내려가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컸는데 그래도 막판에 좀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좋은 영향 줄 것 같다고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을 보면요. 뭐 유가, 환율, 금리까지 이른바 삼중고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현재 증시 좀 단순한 조정 국면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구조적인 부담이 커지는 구간으로 봐야 할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지금 호르무즈 이슈가 네. 장기화될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역시 시장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네. 조정의 빌미로서 적당한 조정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화된다고 할 경우에는 한국 증시에도 되게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트럼프의 입장이라든지 또 미국의 입장, 또 이란의 입장을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당장 장기전을 예고하는 것보다는 단기에 끝날 가능성, 단기라고 말씀드리면은 한 달? 그 정도 전후에서 끝이 나지 않을까 하는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결국 중동 리스크가 좀 단기에 끝날지 장기 변수로 이어질지가 시장 조정의 성격을 가르는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또 이사님께서는 좀 단기적인 이벤트로 보시는 쪽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이게 장기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요. 네. 지금 주식 정리해야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장기로 단정을 짓기에는 네. 우선 트럼프의 허세를 가만히 보면 무기를 무한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다, 안 갖고 있다는 거 확인됐고요. 네. 이란 역시 마찬가지로 무기가 상당 부분 소실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힘들지만은 이란 자체도 되게 힘들어집니다. 이란도 사실은 지금 무기를 사거나 자기네들의 군수를 채우기 위한 어떤 창구가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그쪽이 막히게 되면 양쪽이 다 죽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네. 점. 그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신나게 두들겨 패고,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깔끔하게 빠져나오는 게 자기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완전히 이기지 못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좀 일정 부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마냥 물건으로 져가지고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네. 지금도 이미 폴리마켓에서는 중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이기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속됐을 경우에 그 파장도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봤을 땐 저는 지금 단기에 끝날 가능성. 그러니까 단기라고 하는 건 한 달 정도 한 달 생각을 정도요. 하는데요. 거기에다 일단 비중을 두고 지금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간 선거라는 정치 변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한 달 이내에 좀 종료가 될 수 있는 단기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유가 얘기 계속 좀 이어서 해볼 텐데 국제 유가가 장중에 120달러까지 육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좀 진정이 되면서 마감이 됐지만 뭐 150달러까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까지 나왔던 상황이잖아요. 뭐 시장에서는 좀 이런 유가 흐름을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150달러를 예상한다는 거는 장기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경기 침체로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증시라든지 이런 쪽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이걸 단정을 짓고 시장을 본다 그러면은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또 정상적으로 해 나가기에는 상대가 또 트럼프라는 사람이라기 때문에 네.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워낙 또 예측이 그래서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네. 트럼프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본다고 네. 그러면 저는 장기전보다는 어쨌든 트럼프는 출구 전략을 어떤 식이든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 유가 급등 그렇다면 좀 과도하게 베팅 성격도 좀 일부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 유가가 119불까지 올라갈 때 네. 전 좀 미쳤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저게 맞아? 네. 지금 이미 장기전을 전제로 해가지고 과매수가 붙었던 거고요. 네. 작은 노이즈에 그러니까 G7이 비축류 방출을 같이 모색한다는 얘기 때문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과매수에 대한 후유증이라는 거죠. 네. 시장이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고 모든 자산시장이 좀 다소 흥분해 있는 상태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 어떤 시장을 추종한다고 강하게 베팅을 했다가는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장세라는 거죠. 네. 뭐 시장이 여러모로 좀 많이 흥분을 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희랑 좀 계속적으로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가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은 그거를 단정짓고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좀 안 좋을 경우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시장을 보면요. 우리 시장 패닉셀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의 배경과 함께 좀 현재 시장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수급 구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의 이 역대급 패닉셀이 나오는 거는 네. 시장의 수급이 좀 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 꼬여 있다. 네,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증시를 계속 팔아왔잖아요. 네. 팔았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파는 것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유독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연히 다른 데는 별로 오른 게 없는데 우리가 많이 오르면 비중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럼 기계적으로 팔게 됩니다. 아. 그게 또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가 주춤한 이유는 AI 노이즈잖아요. 네.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 심지어 주가가 5%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노이즈대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네.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반도체 쇼팅이 났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이 그럼 계속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AI 노이즈가 있는데 어차피 AI 범주군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주식이 급하게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매도가 많이 나온 거. 그런 측면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있을 것 같고요. 내국인들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지수가 5천을 넘어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실제 엄청난 자금들은 사실은 5,500을 넘어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뭘로 들어왔냐면 ETF 레버리지로 많이 들어왔고요. 네. ETF 투자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락하고 급등하고 하는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금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렇게 흔들려 버리게 되면 네. 문제는 뭐냐면 레버리지로 투자한 경우에는 손실폭이 2배 그렇게 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손절이나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기적 매매를 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수급이 꼬였던 측면이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막판에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반대 매매가 나가거나 또는 손절매가 나가면서 수급이 같이 엉켜버린 겁니다. 네. 물론 빠지니까 개인 투자자들 역대급으로 사고 있는데 그 자금과는 또 별개로 마지막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지금 또 반대 매매에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하방 압력을 좀 키웠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외국인 매도와 파생 포지션의 변화, 또 개인 레버리지 손절 매물까지 좀 겹치면서 시장 수급이 좀 복합적으로 꼬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자, 그러면 파생 시장의 흐름을 보면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 단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도 좀 일부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선물 매도 누적 금액 수가 9조 1천억 정도 되고요. 네. 금액상으로는 역대 최고고요. 어. 계약상으로 봤을 때 한 4만 1천 계약 넘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근데 미세한 변화가 나왔던 거는 지금 콜 매도 포지션이 많았거든요. 3월 만기를 앞두고 네. 콜 매도라는 거는 주가 상승의 베팅이 아니라 하방의 베팅을 하는 건데 네.
어저께 상당 부분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그 부분을 걷어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어저께 주가가 쭉 빠졌다가 WTI 유가 반등하면서 반등 나오면서 동시에 같이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 미장이 잘 됐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우리 증시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땐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건 환율, 유가 그리고 미국채 10년물인데 셋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오늘 어쨌든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간밤 미국 시장 상황까지 좀 해석을 했을 때 구조적으로 우리 시장 오늘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편 신용 융자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반대 매매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신용융자 가지고 이제 부담을 많이 표현들 하시는데 네. 시가총액 700조일 때 30조 하고요. 시가총액이 1000조, 2000조가 된 상황에서 30조는 다릅니다. 사실은 지금 신용융자 금액 자체는 증시에 큰 부담은 되진 않아요. 근데 저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요번처럼 수급이 꼬이면은 네. 역시 주가 급락하게 되면은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일조한다는 측면에서 부담인 거지. 융자 금액 자체가 지금 우리 현재 그 규모로 봤을 때는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의 어떤 방향을 보고 흥분해서 따라가시면은 엇박자를 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보시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그것부터 판단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서 반등 나올 때 몇 프로 수익 내겠다고 덤비시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좀 시장을 관망하시면서 다음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신용 규모 자체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수익을 쫓기보다는 뭐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내 투자 포지션의 좀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비중을 조정할 시점이라는 말씀이겠네요. 네네. 그렇다면 내 계좌에서 레버리지 비중부터 점검하는 게 또 먼저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저는 그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한테 네. 이런 말씀드리면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는 장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주담보 대출이 됐던 신용을 쓰시는 거는 네. 증시가 많이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밸류에이션 구간에서 메리트가 있을 때 네. 들어가는 거지 1년 내내 신용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보시면은 주가가 막 불을 품고가지고 고공행진하고 있을 때 네. 고점에서 보통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잘못할 경우에는 크게 다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은 대출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네.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는 거는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삼성전자 시총이 다시 좀 1000조 원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런 중동 사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도체 업종의 실적,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는 없겠죠.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기화됐을 경우하고 단기에 끝날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화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당장에 그 LNG에서 추출하는 헬륨가스가 부족할 수가 있고요. 네. 그게 돌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 쇼티지 때문에 문제가 좀 커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단기에 끝난다고 그러면 사실은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락은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장기화될 것이냐 단기화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느냐가 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네,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투자자들이 좀 피난처를 찾기도 하는데 그보다 좀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대응이 좀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을 내겠다고 덤비시는 거는 전문가들도 쉽게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구간인데 네. 욕심을 너무 내시지 마시고요. 수익은 차분하게 대응하셔도 시장만 나쁘지 않으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내 자산을 지키는 쪽에다 포커싱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급등날 장세에서는 뭐 특정 섹터를 찾는 것보다도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이 되겠네요. 네, 일정 부분 현금을 유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코스닥 액티브 ETF 2종이 상장을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코스닥 투자 접근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높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은 지금 현재 인덱스로 투자하는 건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논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주식 가운데 정상적이지 못한 회사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제가 방송하시는 거 잠깐 봤는데, 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액티브 ETF들이 대응을 못했던 측면이 있다면,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부분보다는 상당히 제한돼서 시가총액이 엄청 큰 회사도 제한돼 있고, 또 그다음에 주가 움직임 자체도 역시 그 특정 종목에 의해서 휘둘릴 정도로 규모가 큰 회사는 없기 때문에요. 오히려 액티브 ETF가 향후에 투자하는데 투자 지표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 안에서 선택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매니저들이 일단 뽑아서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검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투자에서 좀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건 기대가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뭐 지정학 리스크라든지 투심 뭐 위축된 게 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그 부분이 먼저 해소가 돼야 되는 네. 거고요. 네, 그것이 안정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도 뭐 액티브 ETF 늘어나면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변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3월 들어서면서 저는 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이 3월은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트럼프가 사고를 치면서 지금 뭐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정신없이 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좀 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에서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 효과를 받았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코스닥은 이번부터는 모멘텀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장 변동성의 핵심 변수 결국 환율, 유가 그리고 금리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 또 꽃샘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좀 단단히 여미시고 따뜻하게 출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